4.9의 지진이 감지됐다고 미국 지질조사국이 발표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에서 인공 지진이 관측된 것과 관련해 진앙이 북한의 핵실험 장소로 알려진 곳과 가까운 지점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보아 북한의 핵실험과 연관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군의 대비 태세가 한층 격상된 가운데 우리 정부와 유엔 안보리卿 모두 현재 북한이 핵실험을 진행한 것이 맞다고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EU 정상들이 7년 동안의 예산을 삭감하는데 EU 출범 후 처음 합의했습니다. 지난 주말 벨기에 브뤼셀에 모인 EU 정상들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예산안을 9,600억 유로로 합의했습니다.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예산인 9,900억 유로 대비 3%가량 감소한 것으로 EU 출범 약 60년 역사상 첫 예산 감축입니다.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가 에너지 수출 확대에 힘입어 예상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미국 무역 적자는 20.7% 줄어든 385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전문가 전망치였던 460억 달러보다 적은 수치이자 2010년 1월 이후 최소치입니다. 반면 작년 12월 미국의 도매 재고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0.1% 줄어들며 6개월 내 처음 감소했습니다. 가파르게 하락했던 엔화 가치가 지난 8일 뉴욕 외환시장에서 아소다로 일본 재무상겸 부총리 발언에 92엔대로 다소 올랐습니다. 아소 재무상은 최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급속도로 진행된 엔 약세에 대해 의도하지 않았던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차기 일본은행 총재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구로다 하루이코 아시아개발은행 총재가 추가 금융 완화를 지지하는 입장을 보이자 엔화 가치는 다시 급락해 94엔대로 밀려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최혜린입니다.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가 그랬듯이 우리 증시 역시도 많은 이벤트 속에 이번 한 주 시작하는 오늘 관망세가 짙을 것이다 라고 보았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역시 뭔가를 해놓고 하나 더 하는 우리 증시 역시 기존의 약재가 많았었던 데 반해 결국 북한의 리스크가 오늘 불거지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부분은요. 북한 리스크 3차 핵실험 얘기가 나오는데도 정부가 공식 확인했다는데도 시장이 빠지질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빠지고 있었다라는 것에 포커스가 반드시 맞춰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인데요. 외국인들의 수급 센스가 북한 이슈 전후에서 아주 살짝 흔들리는 듯 했지만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북한의 이슈가 발발하면서 크게 꺾이기 시작한 것은 코스닥이고요. 코스닥에서부터 외국인들의 물량이 나왔고 기관도 현재 코스닥에서 같이 발을 빼고 있는데 오히려 방산주 정도만 급등하는 것이 오늘 북한발 리스크가 시장에 미치는 단기 영향력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아침에서부터 많았었거든요. 이 부분은 북한 리스크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현재 외국인들 매도로 프로그램 매도세는 2천억가량이 잡히고 있습니다. 옵션 만기가 이틀 뒤인데 말이죠. 현재 코스피 흐름은 어떨까요? 현재 코스피는 1949.64입니다. 오늘 개장가가 1958선 정도였으니까 개장가 대비 10포인트가량 아래쪽이고요. 기관이 금요일 날 정말 한 주 동안 계속 팔다가 마지막 날 들어왔었는데 오늘 역시 하루 만에 다시 팔고 있습니다. 오늘 재미있는 부분은 연기금도 결국 사지 않습니다. 외국인의 3일째 현물 조폭이지만 사자는 이어지고 있는 모습. 외국인들의 현재 선물 매도폭은 3,200기약이 넘어서면서 베이시스는 결국 마이너스권인 백워데이션으로 들어갔습니다. 코스닥 쪽의 흐름도 한번 볼까요? 504.59죠? 예, 이것이 이제 오히려 코스닥은 오늘 굉장히 오전장에서도 견조했었는데 북한발 리스크가 나오면서 12시 전을 해서 곧바로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현재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붙이기가 되고 있습니다. 기관까지 같이 파니까 나홀로 개인이 사서는 올리기가 조금 더워 보입니다. 현재 방산주들도요. 거의 상한가 정도에 접어들었다가 상승폭도 다들 줄이고 있는 것도 특징이 되겠습니다. 환율 보시죠. 원달러 환율은 1,093원 50전 정도인데요. 오늘 사실은 이번 주 14일 굉장히 중요한 환율 관련된 이벤트 또 그 너머 G20 회의까지 있기 때문에 방향성을 1,095원 중반 정도에서 선택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북한발 얘기 나오면서 장시 약간 12시 전후에서 올라서는 모습 속에 상승 전환도 했었지만 현재는 2원 3원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엔달러가 94엔대 들어갔습니다. 요즘 주요 인사들의 발언 때문에 급등락하고 있는 엔화인데요. 결국 기조적으로는 아래쪽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니케이는 2% 중반이나 랠리를 보이고 있네요. 계속해서 오늘장 내일장에서 준비한 소식을 보여드립니다. 네,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의 김낙원 선임연구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북한의 3차 핵실험 인공지진 소식이 움찔하는데요. 단기와 중장기 영향력 짚어보고요. 대내외 이벤트가 증시에 훈풍 되어줄 수 있을까요? 이번 주 증시 전망도 체크해보겠습니다.
내일 갈 1등주 SK증권의 김민수 차장님과 함께 찾아보죠. 그에 앞서서 하방 경직성을 확보 시도하려는 시장, 향후 움직임에 있어 중요한 것은 수출 주도주와 시총 상위주의 탄력이라고 하시는데요. 내일 갈 1등주로 하이닉스를 보고 계십니다. D램 가격도 계속 오르는데 기관도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목표가 얼마로 보실까요? 옵션 만기 이틀 남았습니다. 선물 옵션 전략 오늘 한번 짜볼 텐데요. 이진투자증권 정승현 과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옵션 만기 날 하방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다는데 그렇다면 지금 하락 가능성이 높고 매수는 만기 이후로 미루는 것이 적절할까요? 일주일간 수익 낼 종목 알려드립니다.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제비스탁의 이정복 대표님은 이렇게 혼란한 시장 속에 AP 시스템을 주목하고 계시는데요. 삼성전자가 아직은 아니지만 OLED 투자 발표를 말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가 동종업계 안에서 주가 반등세가 미미해 상대적 가격 메리트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결국 중국까지 북한의 핵실험이 맞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는 현재 금요일 종가보다 1포인트 정도만 하락한 1949.65, 코스닥도 하락했다고 하지만 0.3포인트만 내리고 있습니다. 시장이 별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죠. 여의도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김낙원 선임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만은 북한 리스크 때문에 오늘 좀 시장이 혼란스럽습니다. 일단 북한의 인공지진 소식이 처음에 있었는데 이것이 결국 3차 핵실험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와중에도 시장이 오히려 낙폭을 줄이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정부의 표현을 한번 빌리자면요. 북한 이슈에 대한 학습 효과와 선반영 효과 등으로 이제 금융시장이 그동안 북한 리스크에 대해서 안정세를 보였고 오늘도 그렇게까지 크게 반응하지 않는 걸 보면 이게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높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추세적인 악재로서 기능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은 좀 과도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사실은 더 문제가요. 정부도 이제 계속 주시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북한 쪽에서 뭔가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 혹은 실험을 더 하지 않을까. 미국이 북한을 다시 한번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지 않을까. 이제 이게 북한 리스크가 사실은 좀 잦아들었다가 본격화돼서 또 우리 증시에 확실한 악재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라는 우려입니다. 단기적인 것 말고요. 중장기 악재로서 북한이 얼마나 좀 역할을 할 것 같다라고 보시는지요? 글쎄요, 이게 중장기적으로 북한의 행보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요. 그동안 한국의 신용등급 상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신용평가사들이 여태까지 북한 리스크 관련해서 한국의 신용등급에는 이상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언급을 했던 것을 감안을 하면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게 추가적인 악재로 봐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표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도 된다라고 보시는 건지요? 지금 여의도 쪽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역시 북한발 악재는 시장이 강해라는 분위기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크게 지금도 그렇게까지 크게 반응하지 않으니까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북한 리스크가 물론 이제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겠지만, 금시장에서는 이제 주식시장이 오를까 안 오를까에 대해서 모멘텀은 이제 그쪽에서 우려하는 것보다는 중국 경기가 살아나는가,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요가 살아나는가, 그거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에 지난 증시부터 시작해서 반등세가 지속될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번 주에는 이제 조금씩 북한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반등의 강도는 좀 어느 정도 제한적일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코스피가 현재 다른 증시 대비로나 자체적으로 봤을 때 역사적으로 상당히 낮은 밸류에이션에 속하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도 지금도 계속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 지금 물론 이제 지수 상승을 강하게 견인할 모멘텀이 아직 부족하게 보고는 있지만, 이제 중국에서 춘절 연휴가 끝나고 이제 중국 지표가 하나둘씩 발표가 되면 그때쯤부터는 좀 반등을 이제 기대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아직까지는 모멘텀이 조금 부족해서 지난주 마지막에 7거래일 만에 아주 오래간만에 반등하긴 했지만 이번 주 반등세가 좀 그냥 겨우겨우 이어지는 정도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려면 지수 상승이에요. 이게 네. 큰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좀 부족하다고 보고요. 이제 BOJ나 G20 회의 같은 굵직한 이벤트가 앞으로 남아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엔화의 그 방향성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저희는 기본적으로 엔화가 좀 더 약세로 갈 수 있는 그런 룸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환율 전쟁이 아무래도 그러한 이벤트 이후에 좀 더 경쟁이 치열해질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기관 수급을 아직 기대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코스피가 아직 이제 급격하게 반등을 할 거다. 이거를 시점상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좀 아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제 14일이 분수령이 될 거라고 하는데 BOJ 또 우리 뭐 비슷한 금통위 그리고 옵션 만기 그 넘어서 G20 회의 중에 제일 역시 마음에 걸리는 건 어떤 이벤트입니까? 아무래도 지금 여태까지 계속 코스피 변동성을 키워왔고 이런 게 환율 문제고 이제 그것이 기관 수급에 미치는 영향 그런 게 가장 컸고요. 네. 저희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뭐 BOJ나 아니면 G20 그 회의 이후에 지금 환율이 어느 정도 좀 그 과거에 뭐 한 달 전 비교해서 굉장히 좀 다시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다시 한번 1,060원 선까지는 다시 내려갈 수 있다고 보고요. 1,100원에서 1,060원까지 보합세를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기관 수급이 변동성이 좀 심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원달러 환율은 지금 다시 조금 오르긴 했지만 재차 또 한 번의 원화 강세가 진행되는 1,060원까지 충분히 내려갈 것을 보고 계시는군요. 무엇보다 환율이 지금 얽혀있는 상황 속에서 기관이 얼마나 사줄 것인가 그것을 이번 주 내에 기대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계속 연거푸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외국인은 계속 살까? 이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사실 오늘 시장의 영향력이 좀 미미하다곤 하나 북한의 핵실험 얘기까지 나온 상황 속에서 외국인들이 굳이 소폭이지만 현물에서 매수를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외국인이 계속 살지에 대한 것은 크게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요. 일단 외국인은 미국을 중심으로 선진국 경기의 방향성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이제 북한 관련해서 리스크는 이제 이미 시장에서 다 얘기가 돌았던 얘기고, 이건 이미 그거에 대해서 외국인이 크게 흔들릴 이슈라면 외국인은 미리부터 팔고 있었겠죠. 근데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전부터 계속 우리 주식시장을 매수를 하고 있었고요. 또 우리 증시가 다른 국가 증시와 비교를 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다는 점, 이런 거면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외국인 수급을 기대할 수 있게 만드는 점입니다. 이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북한 리스크보다는 그 미국의 시퀘스터 합의에 대한 이슈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수급이 더 좌우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 매수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이제 매수 시점을 언제로 잡아야 하는가에 대해 가지고 그것까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 증시가 강하게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요소인 중국의 수요가 살아난지를 먼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중국의 지표가 이번 달 말부터 천천히 발표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은 이제 월말로 갈수록 매수 시점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은 중국 쪽에 뭔가 수요가 있을 거라고 그 지표상 이번 달 말쯤에 나오면 외국인도 그때 들어온다라는 얘기이신 거죠? 외국인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들어온다고 보는 게 맞고요. 예. 단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시퀘스터 합의가 이제 정상적으로 좀 진행이 안 되고 좀 불협화음이 많이 발생을 하면 단기적으로는 조금 매도세가 나타날 가능성도 없지는 않은데요. 중장기적으로 들어온다는 것 그것만 생각하고 어차피 뭐 주식 투자를 하루 이틀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니까 이제 투자 시계를 길게 보면은 계속 외국인은 들어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외국인의 매수 강도도 문제겠고 그에 앞서서 기관이 좀 적극적인 스탠스로 사주는가 중국 관련 지표 맞물리면서 그 부분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이번 주는 강한 반등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하이투자증권의 김낙원 선임연구원의 분석 들어봤습니다. 수급 전망까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내일 갈 1등주 찾아드리는 시간입니다. SK증권의 김민수 차장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설 연휴 지나고 좀 정리해 보려고 하니까 북한이 핵실험 해가지고 지금 아주 분위기가 뒤숭숭합니다. 주식시장도 그렇고 환시장도 그렇고 금융시장 굉장히 좀 안정적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예고된 악재여서 그런지 시장의 파장은 조금 미미한 것 같고요. 좀 차분한 분위기로 보여지고 특히 어제 같은 경우 중국과 미국에 북한이 좀 통보를 했다는 얘기도 좀 들려지면서
어느 정도 좀 이제 관련된 얘기들, 특히 지난주에서도 상당히 많은 얘기가 들려주면서 어떤 준비가 된 악재의 분위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파장은 미미해도 일단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이번 북한 핵실험은 중국이 어떤 그 반대를 한 경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앞으로 이제 국제사회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어떤 공조 여부가 일단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는 일단 지금 분위기가 단기적으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이제 어떤 그 전 세계적인 분위기들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좀 부담은 좀 커지는 관점들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향후에 나올 수 있는 어떤 변화들을 좀 더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북한에 대한 얘기 일단락 짓고요. 원래 그에 앞서서 이번 주 사실 환율 그리고 수급과 관련된 이벤트가 다 있는 한 주라 걱정도 많이 했었습니다. 뭐 북한발 이슈에 이렇게 미미하게 반응해서 뭐 한편 다행이기도 한데 앞으로 시장 어떻게 가겠습니까? 사실 1960, 70선에서 더 못 가는 것이 확인이 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몇 차례 좀 강조를 드렸었던 지수대였는데요. 일단 그 시장 흐름들이 지난번 흐름들 보게 되면은 이제 그 하반 경직성, 특히 지난주 설 연휴 전에 보게 되면 그래도 좀 견디려고 하는 흐름들이 상당히 많이 좀 보여지는 모습들이었습니다. 특히 환율, 어떤 수급 등 이런 투자 심리가 불안한 요인들이 계속 있었어도 이를 좀 극복하는 모습들 확인이 되는 모습들이고요. 거기다가 특히 그날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현대차 그동안 환율 부담 때문에 억눌려 있던 수출 주도주가 그리고 거기다 시가총액 1, 2위죠. 이런 종목들이 탄력을 보이면서 주가 흐름들을 좀 견인한 측면들이 있는데 이런 현상들이 계속 이어지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시장에서 발목은 이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관점적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번 주는 또 목요일 날 옵션 만기일이 있고요. 거기다가 금통위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근데 옵션 만기일 관련돼서는 일단 프로그램 매물의 부담을 떨쳐버리긴 좀 힘든 모습일 것 같고, 거기다가 지금 특히 이제 이제 환율 관련된 부분들과 연관이 될 수 있는 어떤 금리 인하 가능성들도 지금 갑론을박 얘기가 많은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은 일단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일단 지금 분위기 자체가 시장에서 그렇게 썩 환호할 만한 긍정적인 만한 모멘텀은 나오지 않는다는 게 가장 중요한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일단 그 베이시스가 지금 거의 어떤 제로 베이시스 아니면은 약간 악화되는 모습들까지도 가끔씩 장중에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흐름들 쪽에서 일단 이번 주 어떤 그 옵션 만기일 전까지는 프로그램 매물 압박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염두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기술적으로는 1930선의 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60주 선 중심으로 약 한 3주 정도 계속 지지를 보였던 선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지권이 가장 좀 중요한 모습들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봉상의 60에서 121선 약 한 1960선에 대한 저항을 안착할 수 있는 여부들 좀 중요하게 봐야 될 어떤 중요한 지수대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일단 전반적으로는 확인이 좀 필요한 장세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금 지수대가 싸다고 해서 공격적으로 매수해서 비중을 늘려가기보다는 일단 여러 가지 흐름들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수급이 확인되고 그리고 실적 흐름들 같은 경우는 올해 전망치에 대한 흐름들 조금 더 확인해 보시면서 종목 중심의 대응을 먼저 초점을 좀 맞추는 전략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잠시 후에 선물 옵션 전략도 한번 짜보려고 하는데 이래저래 이번 주 굉장히 이벤트 많잖아요. 앞서서 애널리스트 분도 이번 주에 반등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주셨거든요. 옵션 만기도 걸려있고. 그러면 최소한 이번 주는 매수 관점에서 조금 별로일까요? 예, 일단 분할 매수 관점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지금 공격적으로 만약에 지금 현금이 주식 비중이 50%고 50% 정도 어떤 현금 비중이 있다. 그래서 나머지를 주식을 사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서 이번 주에 전반적으로 다 집행하는 그런 주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확인된 흐름들이 좀 더 필요한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을 좀 접근을 먼저 해봐야 되기 위해서는 일단 만약에 50% 정도가 현금이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중에서 한 10% 이런 정도쯤으로 짧게 조금 더 비중을 저점 매수로 늘려가는 건 모르겠는데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흐름들은 일단 50%의 현금 비중이 있다. 그러면은 일단 50%의 현금 비중을 이번 주 옵션 만기일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흐름들 좀 확인하고 그 뒤에 접근해도 늦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다시 한번 1930선을 지지를 하든가 아니면은 지지하는 모습들을 확인하든가 아니면은 1930선이 또 이탈돼서
나타나게 되면 다음 단계 쪽으로 한 단계 더 후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더 면밀하게 봐야 될 한 주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자, 전반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장세다. 굳이 주식을 사고 싶으면 그냥 조금씩은 담아보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공격적으로 주식 살 때가 이번 주 아직은 아닌 것 같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갈 1등주 찾아보기 이전에 현재 1등주 분석부터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너무 급등락하는 방산주 제외하고 오늘 어떤 쪽이 흐름이 괜찮습니까? 예, 방산주는 언급을 좀 드리려고 그랬었는데요. 사시지 마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그걸 좀 제외를 하고 업종의 두 업종과 그리고 어떤 그 테마주 관점 쪽에서 조금 더 긍정적일 수 있는 어떤 한 종목 관련돼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음식료 업종입니다. 음식료 업종도 단기 고점 대비는 좀 많이 빠졌고요. 그런 가운데 환율 흐름들이라든가 가격 인상 효과, 특히 제가 좀 주목하는 모습들은 환율보다 가격 인상 효과가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일단 그 작년 같은 경우 가격에 대해서 어떤 묶어놨던 측면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자유롭게 움직이는 흐름들 물론 물가 측면에서는 좀 부정적인 한이 되겠지만은 해당 기업들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런 모습들이 조금 더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올 수 있다는 관점으로 봤을 때 어떤 빙그레라든가 아직 빙그레는 어떤 그 지금 현재 성수기가 아니죠. 조금 더 성수기를 좀 기대하고 있는 모습들이고 마찬가지로 화이트 진로 이런 회사들과 함께 대상 같은 경우를 가장 좀 최선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낮아진 모습들이고 재차 그렇게 크게 수급 쪽에 부담이 없다고 한다면 주가 흐름들 양호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IT 업종입니다. 무엇보다 낙폭과대입니다. 그에 따라서 일단 반응이 이제 서서히, 그러니까 빠르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서서히 점진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낙폭과대주는 항상 중요하게 초점을 맞추는 게 올라가면서 쫓아가면서 하는 흐름들은 낙폭과대주에서는 해당이 안 됩니다. 낙폭과대주는 항상 어느 정도 낙폭을 좀 보였었을 때, 그리고 어떤 저점을 확인하고 반등 시도가 들어갔었을 때의 장중이라도 다시 한번 하락해서 재접근하는 관점이 낙폭과대주에 대한 진정한 매매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삼성전자가 가장 어떤 최근 흐름에 봐서는 제일 적합한 종목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공기청정기 관련된 회사들입니다. 물론 지금 최근에 이제 겨울이 끝나고 봄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계절적인 어떤 황사 관련된 얘기들 많이 나올 거고요. 거기다 이제 중국 쪽에서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스모그 현상. 그렇다고 한다면 중국 쪽에도 모멘텀을 갖출 수 있는 회사가 과연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코웨이란 회사가 그래도 중국 시장에 점진적으로 지금 시장 기반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봤을 때 가장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체가 아닐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낙폭과대주 진정한 매매법까지 또 플러스로 잠깐 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갈 1등주로 하이닉스를 보고 계신다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왜 지금 국면에서 하이닉스가 좋아 보이셨을까요? 예, 일단 하이닉스를 꼽는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IT 업종에 대한 모습들로 조금 더 강조를 좀 드리고 싶고요. 특히 지금 D램 가격을 본다고 하더라도 작년 11월 30일쯤에 이제 저점을 어느 정도 좀 형성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가격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지는데 일단 왜 그 과거에 PC 쪽에만 한정되는 D램이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는데 이런 그 D램에 대한 수요처가 이제 과거보다는 조금 더 어떤 그 복합적이고 그리고 좀 다양하게 쓰이는 그러니까 즉 어떤 전자기기 자체가 조금 더 복잡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어떤 그 생각보다는 조금 더 수요처가 좀 더 늘어난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거기다 조금 수익성이 좀 더 높은 모바일 드램이라든가 낸드 쪽에서 수요가 좀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의 기반은 아무래도 스마트 기기죠. 그리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중국 중심의 스마트폰 출하량, 특히 지금 최대는 50% 이상, 80% 가까이도 출하량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이제 스마트폰 출하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수익성이 높은 모바일 디램 쪽으로 호조가 늘어날 가능성들 이런 쪽의 모습을 보게 되면 당장엔 어떤 시세 흐름들이나 실적 흐름들이 그렇게 크게 변화가 없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반영되기 시작하게 되면 이런 IT 업종들 같은 경우는 강하고 빠르게 실적 흐름들이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점들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기관 중심의 수급이 최근에 양호하게 움직이는 모습 쪽에서 약간 121선 중심으로 어떤 그 반전 시도가 이끌어지는 모습들도 기술적으로 양호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따라서 일단 1차적인 목표가 지난 고점대 부근으로 설정한 한 27,000원대를 일단 목표가로 설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요즘의 종목의 매매법에서는 목표가보다 더 중요한 게 손절가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어느 정도 내성을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가장 중요한 가격대가 손절가이기 때문에 손절가는 23,800원대로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이거를 좀 지키시면서 주 어떤 접근하는 전략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내일 갈 1등주로 SK하이닉스 27,000원까지 보고 계신다라는 설명 들어보았습니다. 인사를 드리려니까 너무 아쉬워요. 아까 방산주는 오늘 사지 말라고 얘기하려고 하셨다라고 해서 이유를 듣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예. 보통 어떤 테마주 차원에서 보게 되면은 재료가 터졌을 때 그 재료를 가지고 안고 움직일 때는 항상 고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거래까지도 터지고 그리고 특히 장중 고점을 강하게 시도하고 어떤 이런 모습들이 나왔을 때는 항상 보게 되면은 알려지지 않고 그리고 재료가 앞으로 대기하고 있을 때 시세가 강하지 지금 같은 때 시세의 새로운 시세가 더 강하게 나오기는 조금 더 어렵다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접근하기는 좀 부담이 크다라는 관점적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방산주 뉴스화된 날 재료 노출이 이미 다 됐으니 매수는 자제하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장세라고 하시면서도 하이닉스를 추천해 주셨던 분은요. 오늘 SK증권의 김민수 차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장의 하락이 그냥 언뜻 보기에는 북한 때문인 것 같지만 그에 앞서 수급이 꼬였다라는 점을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생각해보면 내일 모레가 2월 옵션 만기일인데요. 선물 옵션 전략을 저희가 특별히 짜보고자 합니다. 유진 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의 정승영 과장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파생적 전략 짜기 이전에 일단 네. 북한 리스크 그래도 어떤 의견이신지 궁금합니다. 다들 미리 알려졌기 때문에 네. 영향력이 미미하다라고 하는데요. 네네. 일단 오늘은 과거 북핵 실험을 했던 네. 그런 과거 사례보다는 좀 더 이제 안정적인 주식 시장의 이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시장은 어느 정도 내성이 생겼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 외국인의 선물 매도 규모는 사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마 전일 거래 이래 4천 계약 넘는 매수세를 다시 이제 매도로 전환하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옵션 만기가 이틀 남았습니다. 그리고 일단 외국인의 포지션 자체는 하방으로 완벽하게 이제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어느 정도 예견된 그런 리스크라고 감안을 하더라도 일단 아마 내일 그리고 모레까지 어느 정도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이제 그런 관점으로 시장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오늘 시장 사실 가장 오늘 시장의 좀 악재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은 개인이 콜옵션을 가장 많이 사고 있다는 점.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사실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시장을 보면서 오늘 충분히 하락 전환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단 선물 지수로 57이 깨지면서 아까 저점 56.55까지 살짝 찍고 올라왔습니다만 충분히 하락 시도가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현재 프로그램 매물 수준이라든지 그리고 외국인의 선물 매도 규모라고 이 정도 이제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하락으로 지수가 전환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습니다만 굳이 하락 전환을 하지 않은 이유를 약간 음모론적으로 따지자고 한다면 결국에는 개인을 콜옵션에 좀 더 많은 매수를 유도하기 위한 그런 전략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요. 일단 오늘 하락을 하지 않더라도 아마 내일이나 그리고 옵션 만기까지 14일까지 굳이 시장을 올릴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역시 코스닥 시장도 오늘 이제 북한 리스크, 북핵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하락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전반적으로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약세 흐름을 면치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하루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틀 뒤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얘기를 좀 해보죠. 네. 개인의 오늘 콜옵션 매수를 하게끔 끌어들인, 뭐 끌어들인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사실 뭐 파생에서는 외국인들이 워낙 강자이니까 그렇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거의 다 흐름이 이제 만기날 맞춰지지 않습니까? 네네. 그들은 역시 아래쪽 지난주에 이제 1,900을 내다보고 있다고 외국인들은. 그렇죠. 일단 지수가 빠질수록 외국인은 이익이 이제 극대화되는 그런 네. 구조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지수를 올릴 가능성은 뭐 극히 뭐 드물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 일단 뭐 하락을 만들 수 있는 하락으로 지수가 이제 전환되는 그런 재료들은 이제 시장에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써먹느냐는 이제 그들만의 리그로 이제 만들어지겠죠. 네. 일단 오늘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뭐 하락이 될지 아니면 상승으로 다시 전환이 될지 애매한 뭐 하루이긴 하지만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은 기조상 오늘 선물 매도 규모 그리고 프로그램 매물의 압박 그리고 베이시스가 백어데이션으로 계속 진행되는 과정을 봤을 때는 일단 프로그램 매물과 함께 좀 더 하락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선물 옵션 만기까지 그렇게 전망을 해보고요. 일단 뭐 북한 재료는 일단 나왔습니다. 하지만 과거 사례 2009년에 일단 그 실험 얘기가 나왔을 때는 장중에 거의 6% 가까운 하락률을 보여줬었죠. 하지만 네. 그에 비해서는 정말 차분하게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 뭐 북한이 미국과 중국에 핵실험을 하겠다라고 이제 통보를 했다는 얘기가 들려지면서 뭐 외환 시장이라든지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는 반응 자체는 크게 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일단 큰 폭의 하락은 아니더라도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지수 때 사실 60일선이 가장 회복해야 되는 그런 자리였죠. 일단 지난 전일 거래일에 어느 정도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1% 이제 상승을 보여주면서 어느 정도 갭 메우기 과정은 적절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기술적으로 중요한 자리에서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만 하지만 이제 그렇죠. 60일선 회복을 하지 못했죠. 그렇죠. 오늘 음봉을 보여주면서 일단 60일선이 1960 정도 포인트였는데 그 부분을 회복을 하지 못하면서 일단 뭐 기술적으로 60일선이 저항이 되는 그런 부분에 와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아마 단기적으로 뭐 이틀 옵션 만기일이 이틀 남았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일단 하락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기술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내일하고 모레 정도 아마 전 거래일에 상승폭 대부분을 반납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고 일단 지금 현재 매수로 대응하시기보다는 일단 옵션 만기 이후 그리고 어느 정도 하락 여파가 충분히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서 뭐 선물 옵션 이 전략을 네. 좀 더 매수 관점으로 이용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옵션 만기 이후 매수가 훨씬 네.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하방 배팅이 맞다라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지금 한 1960에서 오늘 또 밀린 것이 별로 좋지 않은 신호다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되면 얼마 전에 보았던 또다시 1930까지 밀릴 수 있으니 지금 사지 말고 굳이 사고 싶으시다면 주식이 목요일 날 이후로 사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옵션 만기 전략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새로운 관심 종목도 역시 지수 특별히 코스피 시총 대형 상위주는 아니겠군요. 그렇죠. 예. 일단 뭐 개별적인 종목 일단 최근에 기조상 보면은 전체적으로 기간이 매수를 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의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시면 아마 그 말이 맞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실 텐데 네.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외국인의 어떤 수급 공백이 상당히 뭐 심화되고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수급의 여력 어느 정도 기간이 매수를 해야 되는 관점에 뭐 시장에 놓이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한두 섹터 그리고 네. 뭐 여러 종목 중에서 어느 정도 똘똘한 종목 위주로 매수 여력을 집중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 결국에는 기간이 어느 정도 종목과 섹터에 집중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네.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일단 기관이 사는 종목 위주로
일단 뷰를 가지시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전략이 아닐까 보고 있고 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오늘 들고 나온 종목은 자화전자라는 종목입니다. 예. 많이 뭐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단 뭐 갤럭시 4에 대한 그 납품 기대감이 있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모듈에 그 자동 초점 액추에이터를 공급하는 업체인데 네. 일단 뭐 최근에 갤럭시 4의 납품에 대한 기대감들로 상당히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그런 흐름 말고도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그 2조 원대 미만의 회사들에게는 작년까지는 IFRS 그 연결 기준으로 그 실적 발표를 하지 않도록 돼 있었습니다만 네. 올해부터는 2조 원 이하 기업들도 이제 IFRS 회계 기준을 도입해서 실적 발표를 분기별로 해야 되는 이제 전환점이 되는 한 해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1분기 실적부터 분기 실적을 연결 기준으로 발표를 해야 되는데 네.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요건에 일단 비상장 자회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요건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그 연결 기준의 실적을 발표했을 때 어느 정도 이 회사가 이렇게 실적이 좋았나라는 관점으로 이 회사를 볼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갖출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봤을 때는 장사를 해서 돈을 잘 버는 뭐 그런 이슈 말고도 일단 회계 기준의 변경에 의한 뭐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일단 뭐 그런 부분과 함께 올해 뭐 4천억 정도는 무난하게 달성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뭐 그런다고 한다면 보통 우리가 그 시총과 그 매출액을 보통 비슷하게 보는데 네. 일단 뭐 시총 기준 4천억을 넘는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현재 예사 시총 기준이 한 3,200억 정도인데 일단 매출과 1대1 정도 수준으로 보는 뭐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도 시총 4천억은 무난히 가야 되는 기업이 아닐까 네. 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2만 원 안착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종목이고 네. 지금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뭐 박스권 그 상단이 지금 19,300원 정도 라인인데 지금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아서 한 18,000원대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19,000원 정도 돌파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2만 원 충분히 안착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목표가 한 21,000원 정도 보시고 편입은 오늘 종가 어느 정도 오늘 종가 가격도 크게 나쁘지 않다 보고 있고 네. 그리고 손절가는 최근에 뭐 급등을 했던 그런 여력이 있고 그리고 박스권 하단이 한 17,000원에서 16,500원 사이이기 때문에 손절가 16,500원 정도 보시면서 가격 전략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나름대로 박스권이어서 아주 명확하게 가격 대응을 짤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화전자 추천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자화전자가 편입되기 전 포트폴리오에는 어떤 종목들이 있었을까요? 현재 수익률까지 같이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자, 우리 정승영 과장님의 기존 포트폴리오입니다. RF텍과 유언컴텍이 있었고 SK 브로드밴드가 있었죠. 덕성과 세아베스텔, 현금은 40%였었는데요. 종목 5개였습니다. 수익률 뽑아보니까 자, 역시 RF텍과 유언컴텍이 좀 독보적이죠. 40% 넘고 13.7%. 지금 유언컴텍은 계속 신고가 부근이고요. RF텍이 오늘 5일선에서 약간 매물이 나오는 정도. 그래도 수익률이 40%입니다. 덕성과 세아베스텔이 한 플러스 4%대에서 횡보예요. SK 브로드밴드도 뭐 플러스 마이너스 약간 부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요거도 이제 약간 횡보고 전체적으로는 이제 두 종목 괜찮고 나머지도 근데 전체적으로는 약간 다 조용. 안 빠져서 좋긴 한데 약간 횡보 세지 않나. 일단 시장이 뭐 올라갈 기미가 안 보이죠. 네네. 일단 뭐 그런 걸 감안한다 하면 일단 뭐 버티고 있는 종목들만 일단 편입이 돼 있어서 일단 뭐 SK 브로드밴드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뭐 방어주 형태니까 제가 포트 20% 넣은 이유도 어느 정도 그 일단 그 방어적 차원에서 일단 넣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일단 RF텍부터 보시면 일단 뭐 신고가 부근에서 일단 눌리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조금씩 조정받으면서 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크게 꺾이지 않는 한 일단 보유 의견 계속 드리고요. 19,000원까지. 유언컴텍도 마찬가지죠. 일단 고점 부근에서 일단 뭐 계속 조금씩 눌려주면서 계속 가고 있는 종목. 일단 뭐 굳이 팔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종목 추천 막 지금 사라 하시면 저는 언제나 정승현 과장님이 생각나요. 그런가요? 예, 미리 사셨으니까.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뭐죠? 덕성인가요? 덕성은 제가 그 지난주에 매수가로 손절 라인을 정해 놓고 좀 더 이제 타이트하게 보자
라고 이제 시장을 보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매수가 부근 오시면 일단 손절하시는 전략 유효하고요. 일단 뭐 4,000원 아직 안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불안한 움직임이 있을 것 같다라는 관점에서 일단 매수가와 어느 정도 목표가 사이에서 가격 전략 세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세아베스텔은 그 지난주에 이제 급락을 할 때 제가 편입을 했었죠. 맞아요. 그러면서 일단 3만 원에 제가 안착 과정이 좀 더 지속이 될 것이다. 3만 원이 좀 깨질 수도 있고 안착을 하는 이 과정들이 조금 더디게 진행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런 과정이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부분 감안한다면 좀 더 보유를 하시면서 뭐 35,000원 목표가까지 충분히 가지고 계셔도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로 확실히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 면에서 충분히 가지고 계셔도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요, 기존에 있었던 5개 종목 모두 AS를 받아봤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오늘, 새롭게 자화전자가 편입이 되면서 현금 비중은 30%로 떨어질 것 같은데 종목은 6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새롭게 완성된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저는 보여드리면서, 유진 투자증권의 정승현 과장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옵션 만기 보내고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요, 일주일 정도 봤을 때 수익이 기대되는 종목들 얘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그런 종목들만 저희가 모아서 다이어리를 쓰고 있는데 그 다이어리 이름이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라고 저희가 명명해봤습니다. 다이어리부터 펼쳐볼게요. 네,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현재 왕관은요, 이정복 대표님의 DMS라는 종목을 쓰고 있네요. 스카이라이프 안타깝습니다. 사자마자 한번 소폭이지만 조심스레 신고가를 낸 이후에 오늘 드디어 3%가량 빠지면서 결국 설마설마 했었는데 손절가 33,000원을 깨고 말았네요. 전진우 팀장님의 한솔재지는 지난주 금요일날 실적 부진 발표가 나오면서 결국 급락을 했었는데 오늘 하루 만에 돌리면서 낙폭을 많이 줄여주고 있습니다. 다행이죠. GAT라는 종목은요, 사실 급등할 때 좀 샀었는데 조용하다가 오늘 약간 꺾입니다. 하지만 뭐 손실폭이 마이너스 2%대니까 크진 않은 상황이고요. 트렌티넷의 경우에는 현재 매수가 대비 뭐 크게 차이가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수익률은 오히려 한 1%대 정도, 강보합세 정도로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등은요, 이정복 대표님의 DMS입니다. 네, 사자마자 그 다음날 장중에 10% 급등해서 우리 놀래켰던 종목 DMS가 여전히 왕관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정복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뭐 설 잘 보내셨나요? 네네. 예. 자, 아니 근데 10% 오르면서 그 장중 윗꼬리를 만들었던 그 가격대 4,200원, 4,300원을 계속 여러 번 장중에 시도를 하는 네네. 그런 흐름이네요. 지금 이제 무엇보다도 장이 굉장히 좀 지지부진하면서 이제 주도주가 없는 상황에서 네. 최근에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이 몇 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AM/OLED 관련주들은 좀 흐름이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DMS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실적이 작년 한 해 최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가 좀 기대가 되는
태양광 쪽에 투자를 했던 부분들이 좀 적자가 많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많이 그동안 조정을 받았었는데 지금 최근에 들어서의 주가가 좀 강한 모습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타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좀 흐름이 앞으로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목표가로는 전에 제시를 했던 그 가격을 유지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DMS는 기존의 목표가인 4,500원 그대로 유지하자라고 AS를 받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윗골이 계속 달리는 거는 나쁜 신호는 아닌 거죠? 일단 이제 위에서 거래가 된다는 점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주가가 이제 한차례 상승하고 나서 자꾸 상승 시도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데 예전에 이제 그 고점 영역의 매물대를 돌파하는 시도가 나와준다는 점 자체가 최근에 장이 좋지 않음에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시그널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 종가에 들어갈 만한 공략 종목 하나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 역시 AM OLED 쪽인가요? 오늘도 이제 AM OLED 중에서도 그동안 좀 오르지 못했던, 근데 실적은 좀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좀 소외를 받았던 AP 시스템이라는 기업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 이제 이제 특징적인 게 뭐냐면 이제 작년 4분기 때 수주를 543억 원 정도 OLED 장비를 수주를 했는데 이 중에 한 30%에서 40% 정도가 4분기 매출로 인식이 될 거기 때문에 이전에 발생한 OLED 장비 수주액도 이번 분기에 매출로 잡히게 된다면 1분기 앞으로 이제 다가올 1분기에도 실적 상승세가 좀 이어질 것이다. 작년 한 해 거의 창사 이래 가장 최대 실적을 좀 기록을 했던 만큼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아직 투자 계획 자체를 발표하지 않았는데 올해 좀 대폭 상향해서 투자를 한다는 얘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투자 계획이 발표될 때까지는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 종은 봉지 장비 쪽이나 이제 레이저 방식 결정화 장비 등 일부 OLED 장비 분야에서는 사실 전 세계 시장을 독점을 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OLED 설비 투자가 지원으로 해서 실적이 사실 앞으로가 좀 기대가 되는 기업으로서 사실 현재 트렌드 자체가 덕산하이메탈, 테라세미콘, 비아트론과 더불어서 앞으로 좀 성장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사실 이런 OLED, AM OLED 가는 분위기는 확실히 맞고 다른 종목들도 잘 갔는데 AP 시스템만 혹시 못 가는 좀 안 좋은 문제점이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돌다리도 좀 두들겨 보고자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조사를 해보니까 이 종목이 이제 작년에 삼성 쪽에서 이제 기술 유출권으로 한번 급락을 맞았던 상황에서 자사주가 좀 대량으로 매수를 좀 고가 부분을 좀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의외로 이제 주가가 자연적으로 형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부분들 그리고 사실 저점에서는 굉장히 많이 오른 상황입니다. 사실 최저점을 기록했을 때 여타 다른 종목에 대비했을 때 6,000원이 최저점인데 이제 사실 9,000원 이상까지 주가가 한 차례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121선의 저항이 걸려있는 상황에서 지금 다시 한번 61선을 찍고 올라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서 대부분의 여타 AM OLED 종목들 중에 몇 종목을 제외하고 나서 지금 121선 아래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1선을 강하게 슈팅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마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시점이 다음 주 이내에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최근에 여타 장비 업체들 테라세미콘, SFA부터 해서 좀 강한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매수를 하고 나서 손절가를 좀 타이트하게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 자체에 대한 매수가로는 사실 오늘 종가 매수로 유효해 보이고요. 손절가를 7,700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탈이 된다면 중기적인 관점에서 이 종목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 가격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목표가를 일단 1차적으로는 9,000원 정도, 9,300원 정도를 1차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이전에 고점까지 갈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주 타이트한 손절가 7,700원 주셨는데요. AP 시스템 오늘 종가 공략해보자라고 얘기 잘 들어봤습니다. JB스탁의 이정복 대표님의 도움 말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프로그램 매물 때문에 좀 밀리는 날이긴 한데요. 북한 리스크는 미미한 가운데 외국인들이 현재 현물 매수 강도를 오히려 높여주고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1000억대 모습 보이는데요. 잠시 후에 저는 종가 들고 오늘장 내일장 2부로 다시 오겠습니다. 오후 3시에는요. 박 당선인과 이명박 대통령의 북한 관련 회동이 긴급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